어느 날 아침 불안한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난 그레고르 잠자는 자신이 흉측스런 벌레로 변해버린 것을 발견했다. 딱딱한 각질로 된 등을 대고 누워있는 그는 고개를 조금만 쳐들어도 갈색의 불룩한 마디마디로 나누어진 배를 볼 수 있었다. 여러분 안녕? 한때 학생들에게 유행이던 내가 바퀴벌레로 변한다면이라는 질문에 엄빠의 꿀잼 반응을 공유하던 것 알지? 놀랍게도 이런 상상은 약 100년 전 소설 체코 작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에서 시작했다는 사실. 섬세하고 여렸던 카프카는 철학과 문학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강철 같은 아버지의 강요에 못 이겨 법학을 전공한 뒤 재해보험국에 취직, 새벽에 글을 쓰다 출근하는 삶을 살았대. 그렇게 썼는데 세계 명작이라니. 어릴 적부터 쌓인 억눌린 심정을 글쓰기로 표출했을 그이기에 벌레로 변신했을 때의 반응을 상상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 소설은 어느 날 아침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가 벌레로 변한 상태로 시작하는데, 변신 전 그는 파산한 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직물회사의 영업직 사원으로 일하고, 그 덕에 어머니와 여동생도 백수로 지낼 수 있었어. 그레고르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역마살 걸린 듯 이곳저곳 기차 타고 다니면서 동시에 직장 갑질을 당하며 시달리고 있었어. 그런데 이런 생활에 완전히 길들인 탓인지 벌레로 변한 걸 걱정하기보다 오히려 출근을 더 걱정하고 있어. 가족들이 재촉하는 소리에 반응하지만 벌레의 몸으로서 일어나기 쉽지가 않아 버둥대고 있고, 작가는 이 장면을 장장 3-4페이지에 걸쳐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있어. 7시 15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침대에서 벗어나야지. 이제 몸통 전체를 동시에 침대 밑으로 떨어뜨릴 심사였다. 등은 딱딱한 듯 싶었다. 양탄자 위로 떨어질 테니까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다. 문이 잠겨있는데 와서 도와달라고 정말 소리를 쳐야 하나? 이런 공경 속에서도 이 생각을 하자 그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최후의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됐다. 5분만 있으면 7시 15분이다. 그때 현관문에서 벨이 울렸다. 상점에서 누가 왔구나 하는 생각에 온몸이 빳빳해졌다. 이때 회사의 지배인이 그의 결근을 타박하러 나타났고, 다른 가족들은 생계가 끊길까 두려워서 그가 몸이 아프다고 변명하기 바빠. 그는 인간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인데 대답 없음에 화난 지배인이 어떻게든 방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당황한 그레고르가 출근의 사명감을 보이려 벌레의 몸으로 안간힘을 다해 문을 열었어. 할 수 없이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현재의 능력도 고려해보지 않고 자신의 말이 전달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그는 문짝에서 몸을 떼었다. 그러고는 지배인 쪽으로 가려 했다. 손잡을 곳을 찾다가 조그만 비명과 함께 엎어지고 말았다. 어머니, 어머니. 그레고르는 나직이 말하고 어머니를 올려다봤다. 어머니는 다시 비명을 지르고 아버지의 팔 안으로 쓰러져 안겼다. 지배인은 한꺼번에 몇 계단씩 뛰어내려 사라지고 말았다. 다음날부터 그레고르는 동생이 방에 넣어주는 썩은 음식에만 만족하는 자신을 느끼고, 심심할 땐 벽이나 천장에도 기어오르기도 하고 창밖을 바라보기도 하면서 또 가족들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 엿듣는 일상을 살아가, 흉측한 모습을 보이기 미안해 소파 밑에 숨어 가족들 눈치를 살피기도 하지만 가끔 음식 불평도 하고 엄마를 보고 싶어 하면서 애처럼 응석 부리는 듯한 인상이 있어. 직장과 노동에서 해방된 자가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것일까? 그러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벌레 아들을 볼 용기를 낸 엄마가 동생과 함께 방의 가구를 치워주기로 하는데, 쓰던 가구를 치운다는 것은 한 인간의 추억과 기억이 오롯이 묻어있는 정체성을 삭제한다는 뜻이기에 이것만은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유리 액자에 들러붙어서 찌르르대고 있어. 아직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릴 수 없다는 선언 같아. 하지만 벌레를 본 엄마는 기절. 난리난 상황에 퇴근한 아버지는 백수 시절에 무력했던 그 아버지가 아닌 당당한 은행의 경비가 되어 집에서도 제복을 고수하며 힘을 되찾은 듯 다시 건장해졌어. 그리고 더는 참지 않고 던진 사과 하나가 그레고르의 등에 박히게 되는데, 의외로 심한 고통을 진정시켜보려고 몸을 움직이며 안간힘을 다했지만 등에 못이 박힌 것처럼 아프고 오관이 흐려져서 쓰러지고 말았다. 마지막으로 눈을 떴을 때 그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동생 앞으로 어머니가 속옷바람으로 뛰어나오는 것을 봤다. 아버지에게 꼭 매달린 어머니는 그레고르를 살려달라 애원했다. 아무도 그 사과를 빼주지 않기에 등에 박힌 채 썩어가며 몸이 악화되기 시작하는데, 근데 왜 하필 사과일까? 작가가 엄격한 유대교 집안에서 자랐기에 성경에 등장하는 그 신라곤의 사과, 즉 아담이 신을 어기고 따먹은 원죄를 상징한다고 본다면 가족에게 더 이상 쓸모없는 자의 죄책감을 은유하는 것이 아닐까 해.
어느새 생계를 위해 어머니와 동생도 알바에 뛰어들고 또 하숙방을 내어 3명의 남자가 식탁을 차지하는데 가족들은 이들에게 과하게 굽신거리고 하숙인들은 마치 주인인 듯이 행세하고 있어. 하숙인의 요청으로 동생이 바이올린 연주를 시작하자 완전히 감동한 그레고르는 연주에 집중 못하는 하숙인들을 보고 분노해서 동생을 방으로 데려가려고 거실로 나오는데 잠자씨, 저는 방을 해약하겠습니다. 하숙비는 한 푼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가를 고려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비틀거리더니 의자 위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레고르는 조용히 웅크리고 그의 몸에 닥쳐올 붕괴를 느끼면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저것이 그레고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어째서 저것이 그레고르란 말이에요. 정말 그레고르라면 자기 스스로 나가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오빠는 없어졌을 망정 오빠를 존경하며 떠올릴 수 있겠죠. 나중엔 이 집 전체를 점령하고 우리까지 길거리에서 밤을 새우게 할 거예요. 이 모든 말을 알아들은 벌레는 이제 떠날 때가 됐다는 듯이 방에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는데 놀라운 점은 가족으로 인한 상처나 분노는 전혀 없는 죽음에 대한 아주 평화로운 수용을 보여준다는 거야. 그리고 남은 가족들은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사를 가면서 죽은 그레고르와 대조되는 생명력 넘치는 딸의 육체를 바라보며 신랑감을 상상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계획하는 것으로 소설은 끝나. 마치 가족을 부양할 다음 타자가 딸 차례라는 듯이. 부모에게 자신이 벌레가 되면 어떡할 거냐고 묻는 천진난만한 놀이에는 어쩌면 자본주의의 냉혹한 현실, 경제적 쓸모에 대한 불안감을 깔고 있는 게 아닐까. 인간의 역할과 가치가 돈벌이를 기준으로 평가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때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불안을 벌써 초등학생만 돼도 감지하게 됐다는 걸까? 어쩌면 그레고르는 정말로 벌레가 된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벌레처럼 여겨진 비유는 아니었을까? 벌레로 변한 뒤에도 여전히 인간의 말을 알아듣는 설정을 남겨뒀기에 끊임없이 눈치를 살피게 함으로써 자신의 쓸모없음을 자각하게 하고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며 굉장한 비감을 만들고 있어. 하필 아버지가 던진 사과 때문에 죽어간다는 설정은 제복을 입은 아버지로 상징되는 처벌공포와 죄책감을 떠올리게 하고 그레고르의 방에서 어머니가 속옷 차림으로 뛰쳐나와 아버지에게 안긴다든지 외부 남성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동생을 자기 방으로 끌고 들어오려 한다는 설정을 조합해보면 프로이트 혹은 락강의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대입해볼 수도 있겠어. 엄마와의 혼연일체를 느끼던 아이가 사회 질서를 학습하게 되면서 엄마를 아빠에게 뺏기고 평생 채울 수 없는 결핍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이론인데 우리가 근친 욕망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오해 말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보자. 이 아버지의 자리를 경제적 능력으로 바꿔본다면 그 능력을 갖춘 자만이 욕망을 채울 수 있다는 환상을 주입받고 거꾸로 그것을 잃는다면 배제될 것이라는 불안을 학습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을 가족 서사에 대입해 성찰한 것이 소설 변신의 가치라는 거야. 카프카의 일기를 보면 생명체가 할 수 있는 가장 생산적인 것을 글쓰기라고 말하며 글쓰기 이퀄 나의 본질이라는 생각으로 하나의 생존 목적처럼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어. 그의 아버지는 평생 카프카의 소설을 무시하고 냉담하게 대했음에도 그는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고 오로지 자기 몰입의 시간으로 삼았기에 출판을 원하지 않고 친구에게 말소해달라 부탁했었대. 물론 그 친구가 배신한 덕에 그의 소설을 읽을 수 있지. 우리와 똑같이 벌레 공포를 가졌을 카프카의 인생 전략이 오롯이 자기 치유를 위한 창작의 몰입이었다면 우리에겐 어떤 전략이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 쓸모없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나를 잘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으로 만나자. 안녕!